자, 지난번에 엔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CPU를 가지고 할 건가? 아니면 GPU로 할 건가? CPU로 하라고 했고, 프로그레시브를 끄고 버켓 렌더를 해야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라고 설명했고, 퀄리티는 품질이라고 했습니다. 렌더 해상도의 품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가 간단하게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5천 아니 3천 콤마 5천 아이고 2400 자, 이쪽에다가 제가 사각형을 적당히 그리고 자, 300 자, 이쪽도 제가 적당히 그리고 300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렌더링을 좀 해볼까요? 자, 먼저 제가 로우로 놓고 렌더링을 할 겁니다. 자, 로우로 렌더링을 할 거예요. 얘가 로우고 제가 절반만 선택해서 하이 퀄리티로 렌더링을 할 겁니다. 품질에 대한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왼쪽은 로우, 오른쪽은 하이. 어떤가요? 렌더링 속도도 차이가 나지만은 렌더링 품질 자체도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절반씩 해가지고 렌더링을 해보세요. 지금 보시는 대로 왼쪽은 로우, 오른쪽은 하이입니다. 퀄리티에 대한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렌더링한 품질에 대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디움에 요값만 바꾸라는 거죠. 0.1로 이렇게. 자, 퀄리티를 미디움으로 놓고 여기 노이즈 리밋이 있습니다. 얘를 0.1로 놓고 그 다음에 디노이저를 켜라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요. 자, 얘를 옮겨 보도록 하죠. 그러면 또다시 품질에 대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하이고 하이 플러스고 왼쪽은 미디움인데 노이즈 리밋을 0.04에서 0.01로 바꾸고 그 다음 디노이저를 켠 케이스입니다. 품질에 대한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할 만큼 하이를 쫓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품질의 차이를 많이 못 느껴요. 심지어 렌더링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미디움에 노이즈 리밋을 0.01로 바꾸고 그 다음 디노이저를 켜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히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빠른 속도로 우리가 렌더링해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카메라 항목에 보시면 솔직히 여기 타입이나 스테레오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봐야 될 이유도 없고. 보시면 스탠다드가 표준 카메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표준 카메라예요. 그 밑에 보면 VR 스피어컬 파노라마하고 VR 큐브맵하고 가상현실을 꾸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래스를 쓰고 고글을 쓰고 가상현실을 보잖아요. 그럼 그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서 그 가상현실을 만들게 됩니다. 파노라마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글을 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바퀴를 찍었기 때문에 360도를 찍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마치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큐브맵은 사진을 상자처럼 찍습니다.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오른쪽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아래서 본 거. 그래서 이렇게 조립해 가지고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둘 다 이미지 VR이에요. 3D VR이 아니고 이미지 VR입니다. 가상현실을 꾸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시하고 넘어가고. 자, 스테레오. 이 스테레오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거 써 보신 적 있나요? 빨간색, 파란색 안경 쓰고 입체로 본 거. 적청 뭐라 그러죠? 그 안경 쓰고 보는 거. 그게 입체 영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테레오는 편광입니다. 편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경이 이따만해요. 그 선글라스만한 안경인데 그게 안경이 편광경이라 그래서 한쪽은 가로, 한쪽은 세로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빔 프로젝트도 두 개예요. 그래서 그 앞쪽에 편광이랑 똑같은 각도로 편광경이 쓰여 있어 가지고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영상이 보이게 돼요. 입체 영상, 그러니까 안경 쓰고 보면 입체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입체 영상으로 된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만드는 게 스테레오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컴포저, 그 다음 컴포저 밸류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카메라의 밝기예요.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까지. 근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난 도저히 모르겠어. 오토. 난 밝기가 내 마음대로 잘 조절이 안 돼. 그러면 오토. 자, 보세요. 렌더링. 그러면 밝기가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많이 밝죠? 자동으로 조절되는 겁니다. 자동 조절이에요. 자동 조절. 전체적으로 밝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밝고 환한. 자, 한번 여러분들도 오토매틱으로 렌더링을 해보시죠. 자, 대략 요 정도의 밝기라면, 자, 이미지 감도 값이죠. 제가 감도를 자, 이렇게 하죠. 제가 감도를 낮추겠습니다. 30으로 렌더. 그러면 감도가 낮아졌으니까 왼쪽이 더 어두워진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번엔 감도를 300으로 올리겠습니다. 렌더. 더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필름의 감도에 따라서 씬, 즉 장면의 밝기가 이와 같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어퍼처입니다. 어퍼처는 조리개 값이에요. 조리개를 열고 닫는 겁니다. 자, 기본값 필름 감도를 다시 100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현재 여기를 어둡게 해보죠. 자, 조리개를 닫았습니다. 32로 제가 조리개를 닫았습니다. 렌더링. 그러면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기본값입니다. 조리개 8. 조리개만 가지고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 적당히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조리개를 열어봤습니다. 4.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조리개를 다 열은 것도 아니고 4만큼만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밝게 나옵니다. 조리개를 닫고 중간 열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셔터 스피드입니다. 자, 셔터 스피드를 여기는 빠르게 해보죠. 1500분의 1. 자,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 기본값인데 셔터 스피드만 제가 1500분의 1로 했습니다. 빨리 열리고 닫히니까 어둡게 나오네요. 자, 셔터 스피드를 기본값으로 놔보죠. 300. 자, 대략 이 정도의 밝기. 자, 다시요. 자, 이번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해봤습니다. 150분의 1초. 그러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밝고 어둡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뎁스 오브 필드요. 메이크 그룹. 제가 이 가운데다가 서클을 그렸습니다. 조금 옆으로 해서 그릴까요? 아니다. 굳이 뭐 서클까지. 자, 얘를 여기까지 복사할 겁니다. 나누기 5개.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뎁스 오브 필드라고 하는 것은 아웃포커싱 효과 낼 때 사용하는 게 뎁스 오브 필드입니다. 아웃포커싱 효과. 근데 원래 현실 세계에서는 조리개를 가지고 뎁스 오브 필드를 만들어냅니다. 조리개를 열거나 닫을 때 포커싱 효과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그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별도의 여기 있는 뎁스 오브 필드 효과를 내야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원의 십자가 모양 있죠? 얘를 이용해서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화면을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러면 자동으로 모양이 잡혔고요. 렌더. 그러면 해당 위치에 이렇게 포커싱 효과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디포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디포커스가 한 7이나 8 정도 돼야 비로소 효과가 나옵니다. 다시 렌더링 보시면 포커싱이 흐려진 거 보이시나요? 내가 지정한 데를 빼고 이와 같이 포커싱이 흐려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통은 이런 씬은 잘 안 찍어요. 이런 건 잘 안 해요.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디포커스 값을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디포커스 값이 커지면 포커싱 효과가 커지는 거고, 이 값이 작아지면 포커스 값이 사라지게 됩니다. 끄시면 되겠고, 요거하고 보케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데, 글쎄요, 이 보케까지 해야 되나 싶기는 해요. 이 뎁스 오브 필드, 즉 아웃 포커싱이 일어나면 보케 효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보케 효과는 누구한테 일어나냐면 바로 이런 조명한테 보케 효과가 일어납니다. 제가 조명을 여기까지 해서 나누기 5개 조명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보케 효과가 여기 잘 안 일어날 텐데, 다시요. 시간도 밤신으로 효과가 안 나오네요. 그냥 보케는 말로 설명을 하죠. 자, 보케 효과는 조명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케 효과가 이겁니다. 빛을 이렇게 포커싱이 안 맞으면 조명이 이렇게 번져 보이는 효과 있죠. 이걸 보케 효과라고 합니다. 이걸로 나서 그런가? 다시 볼까요? 제가 스피어 라이트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시 보케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조명이 색번짐이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요럴 때 보케 효과가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다각형으로 나오죠? 요 블레이드가 지금 5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6으로 놓게 되면은 육각형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육각형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블레이드가 육각형으로, 여기도 블레이드가 육각형으로. 블레이드는 즉 조명의 각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니소트로픽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 찌그러뜨리는 겁니다. 조명의 밝기를 줄여봤습니다. 보케 효과가 들어갔는데 아까는 동그랗게 나왔는데 지금 한쪽으로 찌그러졌죠. 네, 바로 그게 뭐냐면 이 효과예요. 요거 애니소트로픽, 요게 정원을 이렇게 한쪽으로 찌그러뜨리는 효과고, 얘를 로테이트, 회전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45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45도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여기 보시면 뎁스 오브 필드 밑에 이펙트가 있는데 비네팅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비네팅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오래된 사진 보면 그 주변이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 현상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바로 비네팅 현상입니다. 다시 낫신으로 바꿔보고요. 자, 라이트 삭제하고, 자, 다시 비네트 효과를 좀 줘봤습니다. 렌더. 아이고, 다시 렌더. 그러면 이렇게 여기 까맣게 들어가서 원처럼 나오고 있죠. 비네트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 렌더 아웃풋. 여기는 우리가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다른 데 신경 안 써도 좋아요. 얘는 신경 쓰셔야 돼요. 자, 먼저 세이프 프레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켜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생긴 내용이 나와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인다고요? 16대9가 아니고 4대3으로 여기 회색 영역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여기만 인쇄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만 출력되고 이 회색은 출력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세이프가 안전한이란 뜻이죠. 구조물, 프레임, 안전한 구조물. 내가 어디까지 볼 것인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렌더링을 할 때 어디까지 작업을 해야 안전하게 출력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세이프 프레임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파일, 엑스포트, 2D 그래프. 자, 2D 그래픽으로 제가 내보낼 건데 여기 PNG 파일입니다. 사진 파일이고요. 자, 오늘 날짜 쓸 겁니다. 자, 다시 찾아보죠. 사진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세이프 프레임을 켜놓고 익스포트 해보시고, 자, 끄고서 세이프 프레임을 끕니다. 이번에 세이프 프레임을 끄고 다시 익스포트 할 건데, 이번엔 오늘 날짜 뒤에다가 숫자 1을 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깨끗하게 나온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얘는 어떤가요? 자, 둘이 똑같은 화면이에요. 여기에 세이프 프레임이 걸쳐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쪽은 세이프 프레임 없이 깨끗하게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요. 여러분들도 비교해 보세요. 내가 단지 익스포트 할 거예요. 단지 익스포트만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세이프 프레임을 꺼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내가 렌더링해서 결과물을 체크할 거예요. 그럼 세이프 프레임을 켜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이미지 위드 하이트. 포토샵으로 가볼까요? 자, 자, 파일 메뉴에 보시면 뉴가 있습니다. 뉴 메뉴에 보시면 바로 여기 포토가 있고 프린트가 있네요. 자, 프린트로 들어갔습니다. 레터지, 리갈지, 타블로이드, 여기 A4 있네요. 보시면 다 골뱅이 300dpi로 잡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프린터가 출력할 수 있는 최대 해상도는 300dpi입니다. 1300이니 1200이니 2400이니 있는데, 인쇄물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해상도는 300dpi입니다. 자, A4 사이즈로 출력할 겁니다. 그래서 A4 사이즈, 자, 크리에이트, 그 다음 이미지 사이즈를 보았더니 여기 얼마로 되어 있나요? 3508에 3508에 2480.
A4 사이즈가 픽셀로 바뀌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300dpi일 때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늘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씁니다. 2970 곱하기 2100 이렇게요. 두 가지 다 써도 돼요. 포토샵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300dpi 맞춘 경우 얘는 그냥 A4 사이즈의 10배 한 경우.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걸 어디다 쓴다고요? 여기다가요.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3508에 2480 이렇게요. 그래야 자 잘 안 맞네요. 4대3 커스텀. 자, 그 다음에 2480 이렇게 놓으면 A4 사이즈 딱 종이 출력 해상도가 나옵니다. 풀고 3408에 2480 이렇게 되어야 요게 A4 사이즈 출력 해상도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3508에 2480 얘가 A4 사이즈 297에 210에 300dpi일 때 요 정도 해상도가 나옵니다. 근데 외우기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썼냐면 그냥 297mm에 곱하기 10을 해버리는 겁니다. A4 사이즈에 곱하기 10을 해서 2970에 2100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대략 한 280dpi 정도 나와요. 280에서 250 사이. 그럼 충분히 인쇄해도 가능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전통적으로 이렇게 써요. 종이 크기 곱하기 10배. 그러면 한 280dpi 정도?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인쇄해도 무방할, 우리 눈으로 구별이 안 될 그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포토샵을 이용해서 용지 크기를 지정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기 요 사이즈는 출력 해상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에다가 출력 해상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를 체크하면 바로 요거 가로 세로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16대 9 2900 네, 이게 16대 9 비율입니다. 가로 세로 비율.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 보시죠. 그 다음 여기 세이브 이미지요. 요 세이브 이미지는 뭐냐면은 자동 저장입니다. 렌더링 하고 나면 자동 저장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 되겠죠. 자, 렌더링을 해봤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요거요. 요 아이콘을 누르시면 저장이 돼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 네, 저장. 그러면 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된 거 보이시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용량으로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저장하는 순간 컴퓨터가 다운된단 말이죠. 프로그램이 딱 꺼져요. 메모리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드도 더 붙이고 메모리도 더 붙이고, 근데 뭐예요? 이미 딱 꺼졌는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동 저장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다가
얘를 켜고 자동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사진 자, 어디 갔을까요? 여기다가 저장. 예스. 렌더링을 하게 되면 원래 이렇게 생긴 이미지인데 자동 저장이 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애니메이션이라고 있는 항목이 있는데 얘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씬 가지고 애니메이션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경우에만 해당하고 얘를 체크해 놓으면 시퀀스 파일로 렌더링을 해버립니다. 아, 말이 어려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상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쭉 한 번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걸 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이미지로 저장을 합니다. 이걸 시퀀스 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1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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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다 사진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로 그러니까 보내줘서 영상으로 만드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포토샵에서 편집이 하기 쉽거든요. 그걸 시퀀스 파일이라고 해요. 얘를 체크해버리면 시퀀스 렌더링을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내가 지정해놓은 애니메이션만큼 다 렌더링을 하는데 이미지를 다 하나씩 다 저장해요. 이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인바이런먼트도 씁니다. 자, 여기 뒤에 백그라운드 배경이죠. 배경이 검정색인데 뭔가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네, 스카이요. 하늘 들어가 있네요. 그죠? 호색, 클라우드를 체크해 놓고 렌더링 하면, 자, 여기는 안 보이겠고, 자, 뒤로 물러나 볼까요? 너무 밝구나. 다시 조금만 어둡게 바꿔보자고요. 100, 아이고, 8, 300. 자, 이렇게 뒤에 그룹 나오는 거 보이시죠? 별도로 이렇게 만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GI라는 값이 있었습니다. 그죠? 요 GI 값이 뭐라고요? 광원으로부터 빛이 나왔을 때 사물에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이 빛, 요 광원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요 빛을 추적하는 거죠. 요 빛을 추적해서 보여주세요. 이게 GI 값입니다. GI 값을 켜고 제가 렌더링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값이에요. 자, 보기에는 뭐 별반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GI 값을 켜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빛 계산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